여러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차단되고 국가 기밀이 적국에 노출되는 디지털 종말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톡, 유튜브 등 국제 데이터의 99%는 바다 및 해저 케이블을 타고 흐릅니다. 이 핏줄을 쥐는 자가 21세기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무려 100년 넘게 이 시장을 지배해온 유럽은 한국을 향해 절대 우릴 이길 수 없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일본도 포기하고 미국조차 혀를 내두르던 그 거친 바다 가장 깊은 곳, 한국이 보란듯이 태극기를 꽂아버린 겁니다. 대만 프로젝트 10전 10승, 전무후무한 전승 신화, 100년의 독점 체제를 단 15년 만에 초토화시켜버린 대한민국의 압도적 위상,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해 3구역 데이터가 잡히지 않습니다. 새벽 3시 전략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수석 운용관 프리드리히의 목소리였는데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떨고 있었습니다. 총괄님, 북해 3구역 송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북해 해상풍력 송전망이라는 건 유럽 7개 나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동맥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의 불이 꺼지느냐, 켜지느냐를 결정하는 선이죠. 그 선이 지금 멈춰버렸다는 겁니까? 저는 마르쿠스 슈타인베르크입니다. 이 전력망을 28년간 총괄해온 사람이죠. 새벽에 전화가 오면 대부분은 사소한 오류입니다. 센서 오작동, 해류 이상에 의한 일시적 단절, 그런 건 부관급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프리드리히, 로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로그 자체가 32분간 비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꺼진 게 아니라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 이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시스템이 꺼지면 에러 로그가 남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경고 기록이 쌓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32분이 통째로 비어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개입된 겁니다. 옷을 걸치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원 소집하십시오. 지금 당장 브뤼셀 전략센터까지 차로 45분. 저는 그 45분 동안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나갔죠. 단순 해킹이라면 흔적이 남습니다. 물리적 손상이라면 센서가 반응하고요.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로그만 깨끗하게 비어있다는 건 시스템 내부에 접근 권한을 가진 무언가가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오래된 이름 하나였습니다. 아이비 벨. 157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미국 해군 잠수함 한 척이 소련 영하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오호츠크 해 바닥에 깔려있던 소련 군사통신 케이블. 그 케이블에 감청 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소련은 전혀 몰랐죠. 몇 년 동안 소련 내부의 군사명령, 전략통신, 잠수함 배치 정보가 고스란히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세상은 한참 뒤에야 이 작전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아이비 벨 작전이 증명한 건 단순합니다. 바다 밑에 깔린 케이블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는 것. 그건 무기입니다. 정보가 흐르는 선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 냉전은 끝났지만 그 진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이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을 감시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해저 케이블은 통신만 나르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 데이터, 금융거래, 군사통신, 에너지 정보가 전부 그 선 하나를 타고 흐릅니다. 누가 그 선을 만들고 누가 그 선을 관리하느냐가 곧 누가 정보를 쥐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나토 에너지 안보 협의체에서 미국 측 연락관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죠. 전력 케이블도 통신 케이블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에 뭐가 흐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흐름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무서웠던 겁니다. 북해 3구역의 데이터 공백이 단순 오류가 아니라면 이건 1970년대 오호츠크 해에서 벌어졌던 일의 2024년 버전이라는 뜻이니까요. 도착하니 회의실에 이미 12명의 수석 엔지니어가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저는 문을 잠그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북해 3구역 모니터링 데이터가 32분간 소실되었습니다. 에러 로그 없음, 경고 기록 없음.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술자들이 침묵한다는 건 대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답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수석 보안 담당 클라우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총괄님, 지난달 3구역 해저 접속함 정기 점검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점검 당시 투입된 부품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모듈이 3건 있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납품업체는 네덜란드 소재 기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모듈의 제조 이력을 추적하니 중간 유통 단계에서 끊깁니다. 최종 제조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모듈의 기능이 뭡니까? 데이터 중계입니다. 해저 케이블 상태 정보를 육상 관제소로 전송하는 중간 노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중계, 그러니까 북해 전력망의 모든 상태 정보가 이 모듈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전압, 전류, 온도, 절연 상태, 해류 변화, 유럽 7개 나라의 전력, 동맥에 대한 모든 정보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부품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때 제 개인 보안 회선이 울렸습니다. 발신지는 워싱턴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지금 통화 가능한가? 미국 측 에너지 안보 연락관 제임스 켈러한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인데 새벽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 미국 쪽에서도 무언가를 감지했다는 뜻이죠. 제임스, 무슨 일입니까? 북해 구간 케이블 공급선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중국입니다. 당신들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쪽 감청 분석팀이 지난 3개월간 북해 데이터 트래픽에서 비정상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패턴입니까? 정기 점검 시간대에만 발생하는 외부 접속 흔적입니다. 점검 때 보안 등급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매우 정교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3초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비 벨이 다시 떠올랐죠? 1970년대 미국이 소련에게 했던 그 일을 지금 누군가가 유럽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12명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면 공포가 먼저 움직이고 공포가 움직이면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클라우스, 출처 불명 모듈 3건의 물리적 위치를 지금 즉시 확보하십시오. 해당 모듈을 통과하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격리하고 외부 전송 여부를 84시간 내로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5년간 3구역에 납품된 모든 부품의 제조 이력을 최종 생산지까지 역추적하십시오. 한 건도 빠짐없이. 이틀 뒤 프리드리히가 가져온 보고서는 제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지난 5년간 유럽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중국계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입찰 건수, 직접 입찰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청, 재하청, 부품, 납품까지 포함하면 38건이었죠. 유럽 업체 이름 뒤에 숨어서 조용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격, 해당 부품들의 단가가 유럽 평균 대비 37%나 저렴했습니다. 운송비를 포함해도 이 가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가공비, 인증 비용을 다 합산해도 이 숫자가 나올 수 없죠. 저는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저가는 전략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그건 선의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1970년대에는 잠수함을 보내 물리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품 자체를 공급망 안에 심어 넣으면 됩니다. 더 조용하고 더 정교하고 더 광범위하게.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전력망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28년간 설계하고 지켜온 선 위에. 그런데 그 선의 안전을 이제는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력망은 국가의 동맥이죠.
그 동맥에 지금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들어섰습니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바다 밑에서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공급망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유럽의 자존심을 시험하게 될 거라는 것,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몰랐죠. 그 진실의 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의 이름을 마주하게 될 줄은. 중국 공급망 문제가 터진 직후 유럽에너지위원회는 긴급 공급선 재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참석했죠. 북해 3구역 사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비상이었습니다.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회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대만이 2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20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20기에 해당하는 규모죠. 대만 서해안 전역에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그 전력을 육지로 끌어오기 위한 해저 케이블 송전망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중국 리스크로 무거웠던 공기가 기회를 감지한 긴장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규모가 확인됐습니까? 총 투자 예상액 300억 유로 이상입니다. 케이블 부문만 별도 입찰로 나옵니다. 300억 유로.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해상 풍력 시장의 판을 결정하는 전쟁이죠. 이 입찰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참여 예정국 명단이 돌아왔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 대만 현지에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저는 유럽 컨소시엄 대표단의 일원으로 타이베이에 도착했죠. 호텔 로비에서부터 각국 대표단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모두가 이 건의 크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발표장 문이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죠. 다른 나라 대표단은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조용히 들어왔는데 중국팀은 12명이 일렬로 입장했습니다. 양복 색깔까지 맞춰 입고 왔죠. 단장은 왕리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키가 크고 목소리가 발표장 끝까지 울렸습니다.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우리는 가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죠. 킬로미터당 설치 비용이 유럽 견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발표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대만 측 관계자 몇몇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리흥이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 의심스러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말씀드리죠. 저희는 무조건 다 맞춰드립니다. 납기, 물량, 사양. 모든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한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량 이야기로 넘어갔죠. 자기들 공장 생산 능력이 연간 몇천 킬로미터 규모라는 걸 강조하면서 유럽이나 일본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죠. 발표 중간에 대만 측 기술심사관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안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최근 유럽에서 공급망 이슈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왕리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중국을 빼고 말씀하실 수는 없죠. 해저 케이블 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거칩니다. 구리, 알루미늄, 절연 소재. 중국 없이 이 산업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럽 북해에서 데이터 이상이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요? 왕리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단호했죠. 그런 사고는 절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까? 루머를 가지고 기술 검증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발표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왕리흥의 얼굴을 지켜봤죠.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건지 어느 쪽이든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리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격, 물량, 납기. 세 가지 모두 저희가 최선입니다. 대만의 20기가와트는 대만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미래죠.
그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는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팀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대만 측 일부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저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스미토모, 후루카와 전공 중심의 팀이었죠. 왕리홍의 발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하고 빈틈없었죠. 기술 신뢰성, 품질 관리 체계, 장기 운영 실적, 매 슬라이드마다 숫자가 정확했고 주장에는 근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일본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20기가와트 전체를 감당할 생산 설비에 한계가 있었죠. 발표 끝에 일본 단장이 물량 분할도 가능합니다 라고 한마디 덧붙인 게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발표장 맨 앞줄에 앉아 우리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봤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북해, 발트해, 지중해를 잇는 실적, 유럽 전력 통합이라는 문명적 프로젝트의 경험, 국제 표준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사실,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자부심으로 채워져 있었죠. 표준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절연 기준, 시험 프로토콜, 시공 규격, 이 모든 것의 원형을 설계한 건 유럽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만든 기준 위에서 뛰고 있는 거죠. 발표가 끝나고 대만 측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납기 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서 대만까지 장비 운송 기간이 상당할 텐데요. 우리 발표자가 답했죠.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입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 전 세계에 납품해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왕리흥이 아까 했던 말이 떠올랐죠. 무조건 다 맞춰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역사로 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팀 발표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충 예상했죠. 가격 경쟁력, 빠른 성장세, 아시아 시장 근접성, 후발주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첫 슬라이드부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말했죠. 납기 확정성,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일괄로 책임지는 턴키 체계, 해저 케이블 제조, 운반, 포설, 접속까지 단일 기업이 전부 수행한다는 겁니다. 유럽처럼 내 나라가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동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의 실제 시공 데이터, 극한 해류 조건에서의 포설 정확도, 태풍 시즌에도 지켜낸 납기 기록, 슬라이드마다 숫자가 있었고 그 숫자에는 실제 현장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해 프로젝트는 자국 내 사업 아닙니까? 국제 입찰에서의 대규모 실적은 아직 없죠. 20기가와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 발표가 끝나자 대만 측 심사관이 질문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 있습니까? 한국 단장이 답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규모의 해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여드린 동해 프로젝트의 해양 조건은 대만, 서해안보다 열악합니다. 해류 속도, 수심, 기상 조건 모두요. 더 어려운 바다에서 이미 증명한 기술입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없는 실적을 부풀리지 않았죠. 그 대신 있는 데이터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조금 거슬렸습니다. 왜 거슬렸냐면 그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발표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유럽 대표단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를 읽었죠.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수석 전략관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발표를 보셨습니까? 인상적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해외 대규모 실적이 없습니다. 20기가와트를 맡길 수 있는 건 경험이 증명된 우리뿐이죠. 중국은 어떻게 봅니까? 보안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대만이 먼저 배제할 겁니다. 중국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대만이 중국의 전력망을 맡기겠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아까 왕리용이 발표장에서 보여준 그 자신감이 떠올랐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턴키 시공 데이터.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케이블 제조부터 포설까지 걸린 시간이 우리보다 분명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굳이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안감을 키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깊이는 다른 문제죠. 100년의 기술 축적과 15년의 성장은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이번 입찰에서 대만이 원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중국은 보안 문제로 빠질 것이고 일본은 물량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갑니다. 회의실에 짧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팀 발표에서 본 그 숫자들이 왕리흥의 거친 자신감보다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타이베이에서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였죠. 저 바다 밑으로 케이블이 깔리게 될 겁니다. 입찰 서류 제출 마감까지 3개월. 저는 팀에 지시했습니다. 최선의 제안서를 만드십시오. 가격, 기술, 실적, 세 가지 모두에서 압도하는 제안서를. 이 무대를 잃을 수 없습니다. 컨소시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유럽 내 개국의 최고 기술진이 하나의 제안서에 집중했습니다. 케이블 설계는 독일, 해저 시공은 덴마크, 변전 설비는 프랑스, 프로젝트 관리는 이탈리아, 유럽이 100년간 쌓아온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직접 총괄하면서 매주 진행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죠. 기술 점수, 안전 기록, 유지 보수 체계.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제출 이틀 전 최종 검토 회의에서 저는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고칠 게 없었죠. 우리는 100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가져갑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100년의 역사, 유럽 전력 통합의 경험, 국제 표준을 만든 자부심. 이 모든 것이 이 제안서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아까 발표장에서 왕리흥이 내뱉었던 저 거만한 웃음과 한국 단장이 보여줬던 저 조용한 숫자들, 그 두 장면이 머릿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분명 걸려 있었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죠. 우리가 100년이니까, 100년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한낮이었죠. 아무도 떨지 않았고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도착한 한 통의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메일이 북해 3구역 새벽의 비상 전화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죠. 대만 해상풍력 1차 입찰 결과 통보.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심사 항목별 점수표가 먼저 나왔죠. 기술 적합성, 가격 경쟁력, 납기 확정성, 시공 역량, 유지 보수 체계. 5개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기술 적합성부터 봤죠.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니까요. 기술 적합성. 유럽 컨소시엄 92점, 한국 89점, 일본 87점, 중국 83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죠? 기술에서 우리가 앞서는 건 당연했습니다. 100년의 축적이 숫자로 나온 거니까요. 가격 경쟁력, 중국 95점, 한국 88점, 유럽 컨소시엄 72점, 일본 75점. 가격에서 밀린 건 처음부터 각오한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압도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납기 확정성, 한국 96점, 일본 84점, 유럽 컨소시엄 78점, 중국 75점.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한국 96점, 우리 78점, 차이가 18점이었죠. 기술 적합성에서 우리가 벌어놓은 3점의 우위가 납기 하나에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시공 역량, 한국 93점, 유럽 컨소시엄 84점, 일본 81점, 중국 82점, 유지 보수 체계, 유럽 컨소시엄 90점, 한국 87점, 일본 88점, 중국 79점. 마지막 항목에서 우리가 앞섰지만 그건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내렸죠. 종합 점수가 나왔습니다. 한국 453점, 유럽 컨소시엄 416점, 일본 415점, 중국 414점,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1차 입찰 낙찰자. 한국,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7점 차이. 이건 근소한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실질 항목에서 밀렸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긴 건 기술 적합성과 유지 보수 체계 딱 두 개였습니다. 나머지 세 개를 전부 한국에 내줬죠.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사무실 천장이 보였죠. 하얀 천장, 아무 감정도 없는 천장. 저는 그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시간 뒤 긴급 화상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 핵심 인원 8명이 화면에 떴죠.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놀란 사람, 화가 난 사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1차 입찰에서 한국에 낙찰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1차입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구간별로 나뉘어서 순차 발주됩니다. 이번 결과가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덴마크 측 수석 엔지니어 닐스가 바로 받았죠. 한스 동의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결과입니다. 대만 서해안 조건을 고려하면 한국이 유리한 구간이 있었던 거죠. 지리적 근접성, 운송거리. 아시아 내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기업이 이기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프랑스 측 장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납기 점수가 문제입니다. 78점이면 중국보다 겨우 3점 높은 겁니다. 우리 납기 체계에 구조적 약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적 약점이라고까지 할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 대만까지 장비를 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물리적 현실이죠. 한국은 가깝고 우리는 멀다. 그 차이가 납기 점수에 반영된 겁니다. 이건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들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 있었죠. 지리적 거리, 운송시간, 일시적 현상.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수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죠. 납기 확정성 96점, 시공 역량 93점. 이 두 항목에서 한국이 보여준 점수는 지리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납기가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시공 품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이건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맞추고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는 체계의 차이. 한국팀이 타이베이 발표장에서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동해 프로젝트 시공 데이터, 태풍 시즌에도 지켜낸 납기, 극한 해류 조건에서의 포설 정확도. 그때 저는 그걸 후발주자의 노력 정도로 치부했죠. 자국 내 사업이니까 국제 무대에서는 다를 거라고. 그런데 점수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르지 않았다고. 닐스가 물었습니다. 마르쿠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일시적 현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화면 너머로 몇몇이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한스가 살짝 눈을 찡그렸죠. 무슨 뜻입니까? 점수 차이가 37점입니다. 근소한 차이가 아니죠. 납기와 시공에서 우리가 크게 밀렸다는 건 단순히 거리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의 턴키 체계가 점수 구조에서 유리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부터 포설까지 한 기업이 책임지는 구조는 4개. 나라가 역할을 나누는 우리 컨소시엄 구조보다 납기 관리에서 본질적으로 유리하죠.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결국 한 겁니다. 한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마르쿠스, 그건 우리 컨소시엄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부정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1차 입찰 하나로 구조를 의심하는 건 성급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2차 입찰에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만약 2차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온다면 그때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죠. 화상회의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하나, 2차 입찰에 전력을 집중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점수표를 출력해서 책상 위에 놓았죠. 5개 항목, 5줄의 숫자.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변명은 가능했습니다. 지리적 거리, 운송시간, 아시아 내 프로젝트의 특수성, 전부 그럴듯한 설명이었죠.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 설명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납기 96점이라는 숫자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능력에서 이 시장의 어떤 기업보다 높은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공 93점이라는 숫자는 바다 위에서 실제로 일을 해본 경험이 탁상 위의 역사보다 무겁게 평가받았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졌습니다. 단 한 번이지만 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대만 입찰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제안서와 한국 공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기술 항목에서 우리가 앞섰다는 건 여전히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 안에 바다 밑에 깔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죠. 그게 이번 입찰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설계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실행을 보여줬죠. 우리는 역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납기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네 나라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한 기업이 전부 해냈죠.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해는 오후 4시면 찌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점수표 위의 숫자들이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계산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년간 쌓아온 계산, 우리가 이 산업의 원료라는 계산, 표준을 만든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계산, 그 계산 어딘가에 오류가 생긴 거죠. 아직은 어디인지 정확히 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봤죠. 하얀 천장. 아까 낮에도 봤던 그 천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지도 모른다. 1차 입찰은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직 2차, 3차가 남아있죠.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제안서를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00년의 자존심이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2차 입찰 결과는 3주 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니었죠. 대만 측에서 화상 브리핑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입찰 참여 기업 전체에 동시 통보하는 방식이었죠. 화면에 대만 에너지국 심사위원장의 얼굴이 떴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1차에서 졌을 때 느꼈던 그 감각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각오한 것과 실제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2차 입찰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낙찰자는 한국입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죠. 화면 한쪽에 우리 팀원들의 얼굴이 보였는데 한스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닐스는 고개를 숙였죠. 프랑스 측 장피에르는 화면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항목별 점수를 읽어나갔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죠.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떨릴 단계는 지났으니까요. 기술 적합성, 유럽 91점, 한국 90점, 격차가 1점으로 줄었습니다. 1차 때는 3점 차이였는데 한국이 기술 점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납기 확정성, 한국 97점, 유럽 79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1차 때 18점 차이였는데 2차에서는 18점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우리가 1점 올린 사이에 한국도 1점을 올렸죠. 시공 역량, 한국 94점, 유럽 83점. 이것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종합 점수, 한국 457점, 유럽 413점. 차이가 44점. 1차 때 37점이었던 격차가 44점으로 벌어진 겁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죠. 브리핑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깔끔한 숫자들, 감정 같은 건 없는 차갑고 정확한 숫자들. 그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이 아니라 대면이었죠. 브뤼셀 본부의 핵심 인원이 직접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1차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 때는 변명이라도 있었죠. 지리적 거리, 운송시간, 일시적 현상. 그런데 2차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그 변명들이 전부 무력해진 겁니다.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에 여유가 없었죠. 점수 구조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대만 측이 납기와 시공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 피에르가 바로 받았습니다. 한스, 가중치는 입찰 공고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5개 항목 균등 배분이죠. 가중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밀린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납기입니다.
납기가 문제라는 건 1차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데 2차에서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구조적 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언제부터 만들었는데 15년짜리한테 구조적으로 밀린다는 겁니까? 장피에르가 차분하게 답했죠. 한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한국은 제조부터 포설까지 한 기업이 수행합니다. 설계 변경이 생기면 내부에서 즉시 반영하죠. 우리는 내 나라, 네 기업이 조율해야 합니다. 독일이 설계를 바꾸면 덴마크 시공팀에 전달하고 프랑스 변전 설비와 맞추고 이탈리아 관리팀이 일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주에서 3주가 빠집니다. 매번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장피에르가 말한 건 전부 사실이었거든요. 우리 컨소시엄의 강점은 각국 최고의 기술을 모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점이 동시에 약점이었죠. 네 개의 톱니바퀴가 따로 돌아가다 보니 속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닐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2차 입찰에서 중국이 배제되었습니다. 보안 리스크를 이유로 대만 측이 중국 단독 참여를 제안했죠.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경쟁자가 하나 줄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유리한 조건에서 격차가 줄지 않았다는 건 이건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닐스가 건드린 건 핵심이었죠. 중국이 빠져서 우리에게 유리해졌는데도 한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이건 한국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 느리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점수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술 적합성에서 우리가 한국을 앞선 격차가 1차 때 3점에서 2차 때 1점으로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3차에서는 동점이거나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한스가 인상을 찌푸렸죠. 기술에서까지 밀린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 판단이 아닙니다. 점수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기술 점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그들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르쿠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3초간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예라고 하면 100년의 자존심에 직접 금을 긋는 겁니다. 아니오라고 하면 데이터를 외면하는 겁니다. 밀리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점수표가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집어들더니 한마디 내뱉었죠. 3차에서 뒤집겠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고 납기 일정을 재조정합니다.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의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3차 입찰 준비에 유럽 컨소시엄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죠. 가격을 한 단계 더 낮췄습니다. 마진을 깎았죠. 납기 일정도 수정했습니다. 독일 제조 라인의 가동률을 최대로 올리고 덴마크 시공팀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쪽도 일정을 당겼죠. 컨소시엄 전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스가 매일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매 보고를 들으면서 숫자를 확인했죠.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납기도 단축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1차, 2차 때보다 확실히 나아진 제안서였습니다. 그런데 3차 제안서를 최종 검토하는 날 밤, 저는 책상 앞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깎고 납기를 줄인 만큼 한국도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3주를 단축하면 그들도 3주를 단축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5% 내리면 그들도 조정하겠죠.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격차를 줄이려 하는데 상대도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격차는 줄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줄였죠. 우리는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규칙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3차 결과가 발표된 건 그로부터 4주 뒤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점수표를 메모했죠. 손이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패턴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낙찰자, 한국,
종합 점수 차이 41점. 2차보다는 3점 줄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는데 겨우 3점을 좁힌 겁니다. 기술에서 우리가 앞선 격차는 이제 0.5점이었죠. 사실상 동점이었습니다. 3번 연속, 3번 다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회의에서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리적 거리를 말하는 사람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죠. 한스조차 처음에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 한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우리는 모든 걸 했습니다. 가격도 내렸고 납기도 줄였고 인력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같습니다. 장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진 겁니다. 기술 격차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유일하게 우리가 앞서던 영역이 무너지면 남는 건 없습니다. 닐스가 덧붙였죠. 이건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점수표 3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차, 2차, 3차. 숫자의 흐름이 선명했죠. 한국의 점수는 매 라운드마다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의 점수는 제자리거나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기술 항목에서의 우위는 사라져가고 있었고 납기와 시공에서의 열세는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100년의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실금이었죠. 1차에서 한 줄, 2차에서 2줄, 3차에서 그 금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다 같은 결론이었죠. 우리는 무언가를 놓쳤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납기를 줄이는 것으로는 이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안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것이 강점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구조 자체가 속도를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브뤼셀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유럽 전력망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28년간 지켜온 선 위에. 그런데 지금 대만 바다에서 우리는 3번 연속으로 졌습니다. 그것도 15년 전에는 이름조차 몰랐던 나라에 저는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말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죠. 숫자는 늘 그렇습니다. 감정과 자존심은 무시하고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만에서만 벌어지고 있던 이 경쟁에 전혀 새로운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대만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직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미국이 30기가와트 규모의 대서양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30기가와트. 대만의 20기가와트보다 규모가 더 큰 사실상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사업이었죠. 미국 동부 해안, 버지니아에서 매사추세츠까지 이어지는 대서양 연안의 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그 전력을 내륙으로 끌어오기 위한 해저 송전망을 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안도했습니다. 대만에서 졌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은 나토 동맹이죠.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산업적으로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왔고 현지 파트너십도 탄탄했죠. 대만에서 아시아 기업에 밀린 건 지리적 불리함이 있었다 치더라도 미국 대서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우리 바다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한스가 회의 자리에서 말했죠. 대만은 잊으십시오. 미국 30기가와트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닐스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동 배제될 거고 일본은 물량 한계가 있죠. 사실상 우리와 한국의 이자 대결인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현지 기반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이미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현지 법률, 환경 규제, 인허가 절차에 익숙했죠. 한국은 미국 시장 경험이 우리에 비해 적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이점이었죠. 그런데 미국 프로젝트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만에 워싱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제임스 켈러한이었습니다. 북해 3구역 사태 때 새벽에 전화를 했던 미국 측 에너지 안보 연락관이죠.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유럽에너지위원회 앞으로 온 미국 에너지부 명의의 문서였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전략 경쟁국의 에너지 인프라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 재검토 범위에는 통신 케이블뿐 아니라 전력 케이블과 관련 부품까지 포함된다. 미국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증명해야 하며 전략 경쟁국 출처의 부품이 포함된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저는 이 문서를 2번 읽었습니다. 전략 경쟁국, 이건 중국을 지목한 겁니다. 대놓고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업계에서 전략 경쟁국이 어디를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건 대만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대만에서 중국이 보안 리스크로 제한된 건 대만 자체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급망 전체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건 이건 글로벌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한스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 증명, 이건 케이블 원자재부터 최종 조립까지 모든 단계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문제는 우리 공급망 안에도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구리 정련, 알루미늄 가공, 절연 소재 일부, 유럽 기업 이름으로 납품되지만 원자재 단계까지 추적하면 중국을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장피에르가 짚어낸 건 불편한 진실이었죠. 우리가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공급망 깊숙한 곳에 중국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베이 발표장에서 왕 리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장에서 중국을 빼고 말씀하실 수는 없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던 겁니다. 닐스가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피에르가 서류를 넘기며 답했죠. 부품 기준으로 약 12%입니다. 하지만 원자재까지 포함하면 2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죠. 20%면 미국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당장은 어렵습니다. 중국산 원자재를 대체 소싱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전부 대체하면 우리 제한 가격이 최소 8%에서 12% 상승합니다. 이미 대만에서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면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3일 뒤 산업뉴스를 통해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해저 케이블 기업이 미국 조지아주에 현지 공장 건설을 발표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투자 규모 수억 달러, 현지 고용 수백 명,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현지 생산 요건 충족, 미국산 원자재 조달 체계 구축,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 줄, 공급망 전체에서 전략 경쟁국 부품 제로, 0입니다. 우리가 20%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0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했죠. 이건 대만 입찰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대만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납기와 시공 역량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 수 있다는 것. 그건 기술과 실행력의 문제였죠. 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시장의 규칙이 바뀔 것을 미리 읽고 그 규칙에 맞춰 판을 짠 겁니다. 미국이 중국 배제를 공식화하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공급망이 깨끗한 기업뿐입니다. 유럽은 공급망 안에 중국이 섞여 있고 정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산 원자재로 생산하고 공급망 전체를 처음부터 깨끗하게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이죠. 현지에서 만들면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받습니다. 한국은 이 법에 혜택까지 설계해 넣은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제임스 켈러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한국의 미국 공장 건설 건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임스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죠.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여한 겁니까? 관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과 미국 에너지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안보 정책에 가장 먼저 대응한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이 세 글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마르쿠스, 이건 통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죠. 한국은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읽고 먼저 움직인 겁니다. 유럽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통보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 미국의 정책 방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 전략 경쟁국 배제. 이 흐름을 읽지 못한 건 우리의 실책이었습니다. 한국은 읽었습니다. 대만에서 입찰을 따내는 동시에 미국 시장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만은 기술과 실행력으로 이겼고 미국은 전략으로 선점한 겁니다. 우리는 대만에서 3번 지고 나서야 겨우 자존심에 금이 갔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긴급 전략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컨소시엄 수석급만이 아니라 각국 에너지부 실무 담당자까지 참석했죠. 미국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합니다. 중국산 원자재 비중을 0으로 만들고 가능하다면 현지 생산 기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장피에르가 즉시 반론을 제기했죠. 공급망 재편에 최소 1년 반이 걸립니다. 현지 공장 건설은 3년 이상이고요. 그 사이에 입찰이 시작되면 우리는 참여조차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솔직해져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미국 30기가와트 입찰에서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에서는 대등하고 납기에서는 밀리고 가격에서는 현지 생산 보조금까지 받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공급망 투명성까지 더해지면 우리에게 남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피에르가 한 말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닐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는 건 미국 시장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을 거점으로 대서양 프로젝트 전체를 노린다는 뜻이죠. 유럽 북해, 발트해 프로젝트에도 미국 기지에서 출발하면 운송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리적 이점을 대서양까지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닐스가 옳았죠. 한국의 미국 공장은 미국 시장 진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발판으로 유럽의 앞마당까지 들어오겠다는 선언이었죠. 대만에서는 아시아 근접성으로 이겼고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미국 기지를 이용해 유럽까지 넘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 경쟁이죠. 기술과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 동맹, 정책, 지정학까지 모두 엮어서 판을 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쟁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만에서 이기고 미국까지 준비했습니다. 저가는 무기였고 동맹은 가격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입찰을 따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규칙 자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있었죠. 저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대만 서해안, 미국 동부 해안, 유럽 북해, 세 개의 바다, 세 개의 전쟁터. 대만에서는 이미 3번 졌고 미국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우리의 본거지인 북해뿐이었죠. 하지만 북해마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북해 프로젝트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걸 닐스가 이미 짚어냈으니까요. 우리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확실하게.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와 점수표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숫자만 봐서는 이 격차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프리드리히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하십시오. 동해 해저 케이블 생산 시설 직접 봐야겠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일정을 잡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북해, 발트해, 지중해, 대서양.
유럽의 모든 바다를 돌았죠. 하지만 한국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산업에서 한국을 직접 확인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28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만에서 3번, 그리고 미국에서의 선제 포석. 숫자가 보여준 건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같은 패배만 반복되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 숫자로 판단하겠다. 감정을 배제하겠다. 100년의 자존심도 내려놓겠다. 오직 데이터만 보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데이터보다 먼저 저를 압도한 건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숫자의 원인을 찾으러 온 거죠. 30년간 유럽의 모든 해저 케이블 시설을 봐왔으니 한국의 시설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판단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니까요. 프리드리히와 클라우스, 그리고 덴마크 측 수석 엔지니어 닐스까지 4명이 함께였습니다. 닐스가 동행한 건 제 요청이었죠. 닐스는 해저 시공 분야에서 유럽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의 눈으로 한국의 시공 역량을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인천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갔죠. 산이 많았습니다. 좁은 국토에 산이 많고 평야가 적은 나라. 그런 나라가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겠다고 나선 겁니다. 유럽처럼 광활한 북해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태평양에 면한 것도 아닌 상대적으로 좁은 바다를 가진 나라가 동해안 산업단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짠 내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북해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좀 더 거칠고 좀 더 날카로웠죠. 안내를 맡은 건 한국 측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시설이 알아서 말하게 두는 스타일이었죠. 먼저 생산시설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장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해저 케이블 제조 공장, 절연 소재 가공동, 품질 검사동. 규모 자체는 유럽 대형 공장과 비슷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규모가 아니라 배치였죠. 원자재 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동선이 일직선이었습니다. 유럽 공장들은 역사적으로 시설을 확장하면서 동선이 복잡해진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처음부터 효율을 계산해서 배치한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인상적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잘 설계된 공장이구나 정도였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내자가 우리를 공장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건물을 돌아 나가니 넓은 부지가 나왔죠. 그리고 그 부지 한가운데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172m.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려다보는데 목이 아플 정도였죠.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탑. 수직으로 곧게 뻗은 원통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죠. 이것이 저희 수직 연속 가교 타워입니다. 안내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직 연속 가교. 영문 약자로 VCV 타워라고 부르는 시설이죠. 해저 케이블의 절연층을 수직으로 세워서 연속으로 만드는 설비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핵심은 전선이 아니라 절연입니다. 수백 미터 바닷속에서 수십 년간 전기를 흘려보내려면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절연층이 완벽해야 하죠.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거나 기포가 들어가면 그 지점에서 절연이 파괴됩니다. 바닷속에서 절연이 파괴되면 끝입니다. 수리비만 수백억이 들고 수리 기간 동안 송전이 중단되죠. 수직 연속 가교 방식은 이 절연층을 중력을 이용해 수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케이블을 수직으로 세우면 중력이 균일하게 작용해서 절연 소재가 고르게 분포됩니다. 기포도 자연스럽게 위로 빠져나가죠. 수평으로 만들면 중력이 한쪽으로 쏠려서 절연 두께가 불균일해질 수 있는데 수직이면 그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2m짜리 타워를 실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죠. 프리드리히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높이가 생산 설비라고?
닐스는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죠. 고개를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저 탑안에서 해저 케이블의 절연층이 수직으로 연속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단절 없이, 이음새 없이 한 번에. 안내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타워에서 생산되는 케이블의 절연 두께 편차는 0.1mm 이내입니다. 불순물 혼입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하죠. 생산 속도는 시간당 약 8m입니다. 저는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절연 두께 편차 0.1mm. 유럽 최고 수준 공장의 편차가 0.3mm에서 0.5mm 사이입니다. 3배에서 5배 정밀한 겁니다. 클라우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타워의 건설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내자가 미소를 지었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타워를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년. 그 숫자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들여서 지은 게 아니라 7년간의 기술 개발과 시행착오가 저 탑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워를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시험동이었죠. 525kV 초고압 직류 송전. 이건 현재 해저 케이블 기술의 최전선입니다. 해저 케이블로 전력을 보낼 때는 교류가 아니라 직류를 씁니다. 장거리 송전에서 직류가 손실이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압이 높을수록 더 먼 거리로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525kV는 현재 상용화된 해저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 등급이죠. 이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백 킬로미터를 보내는 건 극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시험동 안에 들어가니 대형 시험 설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시험 데이터를 보여줬죠. 525kV 등급 해저 케이블의 장기 안정성 시험 결과입니다. 연속 365일 가동, 전압 변동 폭 0.0% 이내, 절연 파괴 사고 제로.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럽에서도 525kV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의 장기 안정성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365일 연속 가동의 절연 파괴 제로. 이건 기술력만이 아니라 품질 관리 체계 전체가 완성되어야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닐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해안에 도착한 이후 거의 말이 없었던 닐스가 이 시험을 외부 인증기관에서 검증했습니까? 안내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에 따른 형식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인증서 사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닐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말이 담겨 있었죠. 이건 진짜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된 곳은 시공 기록 전시실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의 실제 시공 과정을 영상과 데이터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화면에 바다가 나왔습니다. 거친 파도, 강한 해류. 그 속에서 케이블 포설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6톤짜리 돌망태를 해저에 투하해서 케이블을 고정하는 작업이었죠. 파도가 높이가 3m를 넘는 상황에서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동해는 겨울철 해류 속도가 초속 2m를 넘는 구간이 있습니다. 파고 3m 이상의 날이 연간 120일 이상이죠. 이 조건에서 납기를 지키려면 악천 후에도 작업이 가능한 시공 체계가 필수입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돌망태를 들어올리고 정확한 좌표에 투하하는 장면. 거친 바다 위에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날짜와 시간이 찍힌 로그 데이터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대만 입찰 점수표가 떠올랐습니다. 납기 확정성 96점, 시공 역량 93점. 그 숫자들의 근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서 증명한 숫자였죠. 우리는 설계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보여줬습니다. 전시실을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동해의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죠. 저는 바닷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4명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닐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 타워는 선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72m짜리 수직 가교 타워를 짓는다는 건 이 산업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건 단순 설비가 아닙니다. 기술적 자부심이 물리적 형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 뒤에는
7년간의 집중 투자가 있었고 525kV를 안정화시킨 기술이 있었고 동해의 거친 바다에서 증명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닐스가 말을 멈추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닐스가 옳았으니까요. 172m짜리 타워 앞에서, 대만 입찰 점수표 앞에서, 525kV 시험, 데이터 앞에서, 거친 동해 바다의 시공 영상 앞에서, 우리가 15년짜리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만들어낸 것들 앞에서 100년의 역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루 동안 적어놓은 숫자들이 빼곡했죠. 절연 편차 0.1mm, 525kV 365일 무사고, 파고 3m 이상 작업 가능, 납기 준수율 100%. 숫자로 판단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 약속대로라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말했고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해의 밤바다가 보였죠. 어둡고 고요한 바다. 저 바다 밑에 그들이 깔아놓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 위에 172m의 탑이 서 있습니다. 그날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일주일간 아무에게도 출장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30년간 유럽이 이 산업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는데 동해 바닷가에서 본 것들이 그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으니까요. 172m의 타워, 525kV의 시험 데이터, 거친 바다 위의 시공 영상. 그 장면들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르쿠스 슈타인베르크입니다. 감정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죠. 데이터를 봤으니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다시 짜면 됩니다. 동해에서 본 것들이 충격이었다면 그 충격을 에너지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미국 30기가와트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컨소시엄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보고만 하는 자리가 아니었죠. 총력전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에 동해 시설 사진과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72m 타워, 절연 편차 수치, 시공 기록.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한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습니다. 대만에서 3번 진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었죠? 한스가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닐스가 이미 같은 현장을 봤고 닐스의 평가를 한스도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 30기가와트 최종 입찰이 2달 뒤에 마감됩니다. 이번에는 대만과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총력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가격 전면 재조정. 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부 구간은 원가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 계약을 따내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대만에서 3번 지면서 잃은 신뢰를 미국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영구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납기 특별팀 구성. 컨소시엄 내 개국에서 납기 전담 인력을 차출해서 별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제조 라인, 덴마크 시공팀, 프랑스 변전 설비, 이탈리아 관리팀 사이의 조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었죠. 대만에서 납기 점수가 발목을 잡았던 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셋째, 정치 외교 채널 활용. 독일 경제부와 프랑스 에너지부를 통해 미국 측에 유럽 컨소시엄의 전략적 가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 협력 역사, 대서양 동맹의 상징적 의미, 기술과 가격만으로 안 되면 동맹의 무게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였죠. 한스가 3번째 전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중시합니다. 한국도 동맹국이지만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차원이 다르죠. 나토 7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장피에르도 동의했죠. 기술과 가격에서 근소한 차이라면 동맹이라는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순수하게 기술과 실행력으로 평가받았고 그래서 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를 안보의 관점에서 봅니다. 동맹국의 기업이 만든 케이블과 비동맹국의 기업이 만든 케이블은 미국의 눈에는 같은 물건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카드가 있었습니다. 2달간 컨소시엄 전체가 미국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매일 진행 보고를 받았고 매주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죠. 가격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납기 일정은 기존 제한 대비 4주를 단축했죠. 정치 외교 채널도 가동되었습니다. 독일 경제부 차관이 직접 워싱턴을 방문했고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가격도, 역사도, 동맹도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제출 마감 전날 최종 제안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한스가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서는 유럽이 낼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걸로 안 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의 말이 맞았죠. 이건 최선이었습니다. 가격, 기술, 납기, 동맹, 네 장의 카드를 전부 꺼낸 겁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말했죠. 진심이었습니다. 대만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했으니까요. 동해에서 본 것들이 우리를 자극했고 그 자극이 이 제안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 일정이 잡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주관 워싱턴 컨퍼런스 센터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저는 직접 발표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직접 나서는 건 이례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제 얼굴과 목소리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날 비가 내렸습니다. 컨퍼런스 센터 로비에서 각국 대표단이 스쳐갔죠. 일본팀 그리고 한국팀, 중국은 이미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안보 정책에 따라 중국 기업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일본은 여전히 물량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유럽 대 한국이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첨이었는데 우리가 먼저였죠. 저는 발표장에 들어서며 심사위원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관료, 군 관계자, 민간 에너지 기업 대표, 이들은 기술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보와 동맹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죠. 발표는 45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마지막 15분을 맡았죠. 기술과 가격은 팀원들이 설명했고 저는 유럽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70년간 함께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안보의 핵심이죠. 대서양 해저에 깔리는 이 케이블은 단순한 전선이 아닙니다. 동맹의 연장선입니다. 이 케이블을 누가 만드느냐는 이 동맹을 누가 함께 지키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심사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했죠.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나토의 일원은 아닙니다. 대서양 동맹의 역사는 우리만의 카드였죠. 발표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팀 발표는 우리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발표장 문이 닫혀 있어서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4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결과 발표는 2주 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주였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와서 일상 업무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워싱턴이었죠.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며 결과가 왔는지 살폈습니다. 릴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르쿠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동맹 카드가 통할까요? 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카드니까요? 2주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직접 화상 브리핑을 요청했죠. 대만 때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컨소시엄 핵심 인원 8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화면이 켜지길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의 얼굴이 나타났죠.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관료 특유의 무표정이었죠. 미국 대서양 해상풍력 30기가와트 프로젝트 1차 대형 구간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8명 전원이 숨을 멈춘 게 느껴졌죠. 공기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술 적합성, 가격 경쟁력, 납기 확정성,
시공 역량, 공급망 안보 적합성, 5개 항목 종합 평가 결과 공급망 안보 적합성. 이 항목은 대만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이 추가한 새로운 심사 기준이었죠. 우리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선정 기업은 1초의 정적,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한스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장피에르가 고개를 숙였죠. 닐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메모하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항목별 점수를 읽어나갔지만 저는 그 숫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들었습니다. 공급망 안보 적합성. 한국 98점, 유럽 컨소시엄 81점, 98점 대 81점. 우리가 가장 자신했던 항목에서 17점 차이로 밀린 겁니다. 동맹의 카드가 통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카드가 더 강했던 겁니다. 미국 현지 공장, 미국산 원자재 100%, 공급망 전체 투명성 확보. 그들은 동맹을 말한 게 아니라 실체를 보여준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대만에서 3번 졌을 때는 변명이라도 있었습니다. 지리적 거리, 아시아 시장의 특수성. 하지만 미국에서까지 졌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가격을 깎고 납기를 줄이고 동맹까지 내세웠는데 졌습니다. 한스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우리는 가격도 가졌고 역사도 가졌고 동맹도 가졌습니다. 한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똑똑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죠.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던 겁니다. 30년간 전략을 짜고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떤 방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실금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에서 시작된 균열이 미국에서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가격으로도 역사로도 동맹으로도 막을 수 없었죠. 무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력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브루이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늘 보던 그 불빛들. 그런데 그날은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력망 위에 서 있고 그 전력망의 미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패배했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바뀐 겁니까? 대만에서 4번, 미국에서 1번.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점수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충분했죠. 이제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미국 입찰 결과가 나온 뒤 업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고 있었죠. 중국은 미국과 대만에서 배제되었고 유럽 본토 프로젝트에서도 보안 심사가 강화되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물량의 한계를 넘지 못했죠. 그리고 한국, 대만 해상풍력 입찰에서 4전사승, 미국 대서양 대형 구간 수주, 거기에 유럽 본토 프로젝트 입찰 참여까지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거점으로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닐스가 예측했던 그대로였죠. 저는 프리드리히에게 하나의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3년간 글로벌 해저 케이블 수주 잔고를 국가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대만, 미국, 유럽, 기타 지역 전부 포함해서. 이틀 뒤 프리드리히가 가져온 보고서는 한 장짜리였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했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수주 장호가 유럽 전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였죠. 대만에서 쌓은 실적이 미국으로 이어졌고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 체계가 유럽 입찰까지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의 승리가 다음 승리의 발판이 되는 구조. 그걸 그들은 처음부터 설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단순한 수주 숫자보다 더 깊은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2008년에야 해저 케이블 사업에 본격 진출한 나라가 15년 만에 100년 역사의 유럽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해저 케이블 산업의 연대기를 추적해 봤습니다. 프리드리히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죠. 돌아온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겼는지를.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북해에 케이블을 깔고 있을 때 한국에는 해저 케이블을 만들 공장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죠.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은 유럽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겁니다. 100년의 기술을 왜 넘겨주겠습니까? 저도 그 시절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기초 연구부터 다시 시작했죠. 절연 소재를 개발하고 시험 설비를 짓고 실패하고 다시 짓고 172m짜리 수직 가교 타워를 세우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죠. 그 7년이 어떤 7년이었을지 동해 바닷가에서 그 타워를 올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7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실패가 있었을 겁니다. 절연 시험에서 터지고 설계를 폐기하고 예산이 바닥나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유럽과 일본은 누적된 기술 자산 위에서 개선을 하면 됐지만 한국은 그 자산 자체를 처음부터 쌓아야 했죠. 백지에서 시작해서 남들이 100년 걸린 길을 15년 만에 주파한 겁니다. 그리고 동해, 한국의 바다는 만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겨울 해류가 거세고 태풍이 지나가고 수심 변화가 급격하죠. 북해가 넓고 깊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저 지형을 가진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은 자기들의 험한 바다에서 기술을 단련한 겁니다. 파고 3m 이상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시공체계는 편안한 환경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기술을 만든 거죠.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세계 조선 1위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도 그랬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걸어버린 겁니다. 이 나라의 저력은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집념이었죠. 거절당하면 스스로 만들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고 환경이 열악하면 그 열악함을 강점으로 바꿔버리는 힘. 저는 30년간 수많은 나라의 산업을 봐왔지만 이런 속도와 밀도로 성장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유럽은 100년의 역사 위에서 안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0에서 시작해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전쟁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컨소시엄 전략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이 아니었죠. 차분한 자리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을 논의하는 자리.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의 전략 보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럽을 기준으로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유럽의 기술, 유럽의 표준, 유럽의 실적을 중심에 놓고 다른 나라들을 비교 대상으로 봤죠.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재편합니다. 한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반박의 눈빛이 아니었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무게를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3년간의 패배가 만들어낸 무게를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들의 턴키 체계와 우리의 설계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적으로 두면 계속 밀립니다. 하지만 파트너로 만들면 우리도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죠. 장피에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닐스도요? 한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동의합니다. 그 두 글자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한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린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섰죠.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죠. 저는 마르쿠스 슈타인베르크입니다. 30년 동안 유럽의 전력망을 설계해왔습니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믿었죠. 표준을 만든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죠. 패권은 과거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기술이 만드는 겁니다. 대만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북해에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새로운 기준은 한국입니다. 172m의 탑이 동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525kV의 전류가 바다 밑을 흐르고 있죠. 태풍이 몰아쳐도 멈추지 않는 시공 기술이 거친 파도 아래에서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술을 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만들었고, 바다가 험했기에 더 강해졌고, 역사가 짧았기에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가졌죠. 그리고 바다 밑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은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